윤석열에게 정말 미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는 조국 전 장관의 깨끗함이 이 세상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성해 전 총장으로부터 과거 양복 선물 받은 3명의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장경욱 동양대 교수의 폭로로 터져나왔습니다. 진중근은 최성해 전 총장의 양복 선물을 덥석 받았다고 했습니다. 장경욱 교수님 또한 그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단 치수가 맞지 않아 옷 수선하는 곳에다 맡겼다가 옷이 잘못되어서 걸레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성해 총장으로부터 옷을 받지 않고 거절한 유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국 전 장관이었습니다. 결국 조국 전 장관님의 깨끗함만 더욱 부각이 되었다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윤서방은 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수사는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공판 중심령으로 개편돼야 한다. 검사의 배틀필드, 쉽게 말해 정장터는 법정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조서 중심의 수사 구조를 공판 중심령으로 개편하자 이 말인데요. 이는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검찰 개혁과 정면 배치되는 주장을 대놓고 한 것입니다. 이는 대놓고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검찰 쿠데타를 예고한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검찰의 수사기관 기능을 넘어 사법기관 사이를 넘나드는 준일심 판사로서의 정체성을 장악해 보겠다. 아주 위험한 발언이다. 이는 해임을 넘어 정권에 정면 도전한 반역죄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런 숭악한 윤서방의 분노한 현직 판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깨어있는 대구지법 누영재 판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썼습니다. 이는 10년 넘게 논의됐던 검찰개혁의 핵심 수사기관으로서의 검찰을 탈피, 기소유지기관으로서 검찰로 만드는 것, 수사 기소권이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것과 안전이 동떨어진 내용이다 라고 윤서방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누영재 판사는 3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윤서방을 비롯한 검사들이 검찰개혁의 내용을 안전히 검찰 조직의 염원으로 바꿔서 첫째, 직접 수사의 핵심 영역도 기존과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둘째, 수사가 재판의 준비 과정이나 얘기를 통해 수사기관으로서 정체성과 기소유지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수면 밑으로 내려버리며, 셋째, 모든 국가공무원이라면 다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공정성이란 명목하에 마치 검찰은 법무부 애청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법무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바꿔버리는, 즉 정치적 독립을 의미하는 시도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 특히 현재 청와대나 법무부 여당 등이 검찰의 권한을 남용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그것은 정권이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치환되지는 않는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독립을 보장받고 있는 사법부도 독립을 핑계로 민주적 통제 없이 모든 사법행정과 재판 권한을 독점했다가 스스로 권력이 되길 꿈꿔 사법농단을 벌였다. 그 여파로 이제 사법의 민주적 통제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판국에 윤서방이 검찰을 독립시키는 게 검찰개혁이란 얘기를 듣고 있으려니 정말 어이가 없다. 검찰의 내용이 수사권 분리를 이시한 권한 분산과 통제에서 수사권 온전을 전제로 한 정치적 독립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뼈를 때려버렸습니다. 정말 누영재 변호사께서 과거 사법농단하고 비유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다 라고 말한 윤서방에게 엄청난 비유로서 쥐겨 날렸다.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죠. 사법행정과 재판 권한을 독점했던 이 사법농단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벌어졌냐? 민주적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가 논의가 시작된 단계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현재 법무부 애청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법무부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마무시한 피해자들이, 죄 없는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죄를 지으면 처벌 안 받는 사태도 현재도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수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수처로서 이 고위공직자 상급 이상의 검사를 관리감독해야 된다. 죄를 지으면 벌을 주면 된다. 바로 이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다 라고 보입니다. 깨어있는 누영재 판사님의 글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정말이지 검찰의 저력이 이런 건가? 놀랍기 그지없고, 검찰이 지금처럼 직접 수사 범위를 강범위하게 유지하여 각종 중대 사건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정체성을 갖고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으로 독립하여 스스로의 조직 권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대한민국을 상상해 보니 참 유쾌발랄하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재 윤서방은 검찰을 더욱더 막강하게 개편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바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검찰 개혁가의 역으로 가면서 말이죠. 이제 공수처가 곧 설치가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또한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완벽한 공수처법 개정과 설치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이 최성해 전 총장에게 3년 전 선물로 받은 탄산음료에 관한 뒷이야기 가운데 최성해 전 총장이 보내온 양복 선물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양복 선물에 관해 동양대 장경욱 교수께서 직접 당시 알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위 공직자가 된 타 대학 교수에게 재단사를 보냈다가 거절당한 사례로 지금 이제는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라 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몇 년 전 본교 교수로 임명된 지 얼마 안 되는 유명인에게 같은 재단사를 보낸 적이 있다. 그 교수는 최성해 총장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고 선물을 덥석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진중권을 말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그보다 몇 년 전 총장으로부터 재단사 대신에 명품 우르를 받은 교수도 있었다. 자기한테 안 맞는다며 입어보라고 코트와 점퍼, 재킷 이렇게 세 벌을 선물했고 여러 교수들이 보는 앞에서 손핏백에 담아 주었다. 덕분에 나는 버버리 코트와 프라다 바람막이 점퍼를 걸레로 써본 추억을 안고 살아간다. 바로 장경욱 교수의 본인 이야기였습니다. 굳이 요약하자면 최성해 총장의 양복 선물, 거절한 사람, 받은 사람, 받아서 걸레로 쓴 사람이 있었다 정도가 되겠다 라고 글이 끝났습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의 깨끗함, 청렴함을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었던 글이다 라고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님만 의혹을 뿌리치고 최성해 총장의 이 검은 손을 뿌리치고 그 양복을 받지 않았다, 거절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런 모습으로 볼 때 지금 검찰이 아주 탈탈 털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 그대로 과거에도 한결같이 정도를 걸어오셨고 장경욱 교수의 글로써 더욱더 우리는 조국 전 장관이 깨끗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 옷 받아먹은 진중권과 옷을 준 최성해는 대놓고 그런 깨끗한 조국 전 장관이 싫었던 것이다. 안철수. 자, 그런데 숨어있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를 떠난 사람입니다. 바로 홍정욱 전 의원입니다. 한나라당 의원을 지냈던 홍정욱 씨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글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홍정욱 전 의원은 딸이 마약 사건 때문에 한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그 심정을 담아낸 건데 이 글을 보면 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정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남에 의미를 둬야 한다. 나름대로 재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인물들을 보면
뭐 이재명, 이낙연 여기에 지금 뭐 유시민, 김경수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유시민, 김경수는 아니다. 뭐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과연 문재인 이후에 어떤 대통령이 되는 것이 좋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이재명, 이낙연이 맞습니까?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못하니까 반문의 상징 인물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본인이 출마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정당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할 검찰총장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사에서 1등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숨어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죠. 홍정욱 전 의원이 오늘 올린 글이 지금 잔잔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홍정욱은 나이가 아직까지는 젊습니다. 뭐 그렇다고 어린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번 기회가 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대통령 선거 같은데 한번 등장한다면 다른 사람의 이미지도 업시킬 수 있고 본인이 잘하면 본인이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최고령 대통령 시대가 왔습니다. 바이든입니다. 그런데 이게 트렌드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야권이 이기는 길 중 하나는 파격적인 인물, 젊은 인물의 등장입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참신한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홍정욱 씨의 글이 잔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딸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밀반입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장문의 심경글을 남겼습니다. 삶의 위대함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묘한 뉘앙스를 풍깁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음에 있지 않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섬에 있다. 그러면서 자극과 충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고요한 의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에서 이 큰딸의 마약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2019년 가을 큰딸이 마약을 들고 입국하다가 적발됐고 같은 시기 중병을 앓고 계셨던 아버지와 어머니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큰딸은 검찰 조사 후 누나 집에 머물고 있었고 나는 홀로 집에서 두문불출했다. 화상회의로 회사 일을 보고 딸과 시간을 보내며 재판에 대비하고 부모님이 계신 병동을 오가는 게 일상의 전부였다. 해를 넘기자 코로나가 확산되며 내 자발적 가택연금은 장기화됐다. 이렇게 최근 근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홍정욱 전 의원의 아버님은 남궁원 씨죠. 배우 남궁원 씨. 저도 뭐 개인적으로 몇 번 본 적은 있습니다. 병동을 오갈 정도면 상당히 좀 심각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목표는 하루하루를 잘 넘기는 것이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공사장을 맴돌았다. 많은 공사를 겪어봤지만 이렇게 전 과정을 직접 지켜본 것은 처음이다. 공사가 끝난 뒤에는 정원에서 책과 차와 시가를 벗삼아 하루를 보냈다. 북한산에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계절이 바뀌며 마른 가지에 싹이 돋고 잎이 자라 꽃이 피는 모습을 지켜본 것은 처음이었다. 자, 그러면서 이 순간 소리 없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내라는 백거이의 시처럼 자극과 충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고요한 의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자,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 씨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홍정욱의 글을 읽어보면 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최근 근황을 이렇게 비교적 자세히 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홍정욱 전 의원은 에세이를 연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력적인 카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단 경영을 해봤고
정치를 해봤고 또 무엇보다도 정치는 인간적 매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좀 있는 편입니다. 저도 같은 시기에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이웃 지역구였습니다. 노원병. 저는 중랑을이었는데 어쨌든 아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정당 지지도가 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들이 정확한지는 의문 속에 쌓여 있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이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여심위로부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자, 내년 4월 7일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야 후보를 모두 다 넣은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CBS가 의뢰해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박영선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이 1, 2위를 차지했고 거의 초접전을 벌인 그런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서울시 여심위가 CBS에 대해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조치를 했습니다. 정확도가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많은 여론조사가 이제 나올 겁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과연 얼마나 정확한 여론조사들인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서울시장 후보들을 제대로 넣고 돌린 조사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여론조사에는 언급되지 않은 인물들이 출마할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어서 앞으로 여론조사를 둘러싼 잡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CBS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까지 했는데 니들이 한 거는 틀렸어. 보도하지 마. 인용도 하지 마.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자,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공표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CBS의 의뢰로 조사한 이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가중값 배율 미준수로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서울시 여심위가 밝혔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가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라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를 두는데 조사 개요 중 서부권과 도심권 할당 가중치에 문제가 있었다고 여심위는 판단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KSOI 측은 확인해보니 할당 산정 시 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에 영향이 거의 없기도 하고 권역도 5개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묶으면 가중치 배율 차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여심위의 수정, 공표할 수 있게 설명드리고 있다. 다만 여심위는 공표 이후 수정 사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공표 보도 불가 삭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KSOI는 여론조사 기관으로서 어마어마한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박영선 1위, 나경원 2위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보도가 쫙 됐는데 그게 수준 미달의 조사였기 때문에 이거는 보도하면 안 된다. 보도 불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군사 독재 시절에 무슨 이 언론 심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여론조사를 해서 철퇴를 맞은 겁니다. 이렇게 KSOI는 변명을 하지만 이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자, 지금 차제에 이제는 하고 있는 리얼미터 한국갤럽을 포함해서 모든 여론조사를 좀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심의해서 좀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라기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심대하게 미치는 그런 것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단순히 여론조사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쩌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여론조사를 손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시미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가중값 배율 미준수로 공표 보도 불가를 안내를 한 상황이다. CBS에서도 원문 기사를 내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표 금지 방침은 바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조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결과가 조금 뭔지 모르게 미심쩍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 조사를 보면요. 박영선 장관이 18.3%로 1위, 나경원 전 의원이 17.9%로 2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0.8%로 3위, 우상호 의원이 6.3%로 4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은 6.1% 5등을 했습니다. 같이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6.1%입니다. 그 다음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5.9%, 이해운 전 의원 3.8% 순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론조사는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여야 후보 모두가 들어간 조사로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도하면 안 될 정도의 부정확한 조사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조사들이 많이 발표될 겁니다. 우리는 늘 공정성의 잣대를 다시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여론조사 믿지 마십시오. 현재 밑바탕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KSOI가 CBS가 선관위로부터 엄청난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자, 실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얼마나 될까요? 재미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